네, 이번에는 상업 발달하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사상의 성장과 화폐 유통해서 이제 상인들도 얘기를 해야죠. 지금 수공업도 발달하고 광업도 발달하고, 근데 그 배경에는 농업의 발달과 함께 상업이 발달하는 게 있습니다. 원래 조선은 상업을 그렇게 권하는 나라가 아니었죠. 그래서 가능하면 상업을 못하게 하려고 전국에 있는 시장들을 대부분 문을 닫게 하고 서울에 있는 시장 상인만 허락을 해주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이게 유지가 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자, 공인이라고 하는 어용상인들 우리 앞에서 살펴봤었죠. 대동법식 이후에 등장을 해서 그 다음에 물건을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을 조달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공인들이 선대제를 하면서 특정 부품을 독점하는 이런 모습들 봤습니다. 자, 사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전국의 지방에 장시하고 연계를 해서 각지의 지점도 만들어 놓고 국제무역에도 참여하고 이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사상들로는 서울의 경강상인, 개성의 송상, 동래의 내상, 의주의 만상, 평양의 유상 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국가에서 허락한 거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얘들의 세력이 워낙 커지니까 나라에서도 인정을 하고 이제 세금을 걷는 방향으로 갑니다. 서울의 경강상인의 경우에는 어, 원래 이 사람들은 곡식을 운반하던 일을 하던 사람들인데, 이 곡식을 운반하려면 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배를 갖고 있으면서 전국에 있는 장시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개성의 송상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인삼으로 이제 유명했었죠. 인삼 무역을 했었고요. 동네 내상 그러면 위치, 동네가 지금은 어디냐면 부산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일본하고 거래하기가 편했겠죠. 그래서 일본과 거래를 주로 했었고, 의주의 만상 그러면은 의주가 바로 압록강만 건너가면 이제 중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거래를 했던 게 만상. 그리고 평양의 유상은 이렇게 중국에서 들어온 중국 만상을 통해서 들어온 중국의 물건, 그리고 송상에서 거래하던 인삼, 그리고 또 일본에서 갖고 온 물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중개해주는 역할을 했던 게 평양의 유상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런 상인들이 어떤 특정한 물건들을 막 혼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하면서 이제 좀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고는 독점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좀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상인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런 것과 관련이 돼가지고 뭘 좀 보셔야 되냐면 전국적으로 장시가 발달한 겁니다. 자, 5일장, 보통 5일장이었고요. 장시가 발달을 해서 많은, 지금 18세기 중역이 되면 천여 개 소요가 만들어질 정도로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천여 개 소의 장시를 연결하는 게 이제 보부상들인데요. 이제 보상, 부상을 합해서 보부상이라고 하고, 이렇게 안고 다니는 귀중품 같은 걸 들고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지게에다가 좀 부피가 나가고 무거운 걸 좀 들고 다니는 상인들이 이 천여 개의 그 장터를 5일 단위로 열리니까, 오늘은 여기서 장사를 하고, 오늘은 여기서 장사하고, 이동해서 다음날은 여기서, 다음날은 이곳에서, 그 다음날은 여기서, 또 그 다음날은 여기서, 이렇게 장사를 계속 하다 보면 5군데를 빙빙빙 돌면서 계속 장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부상들이 이 5일장들을 연결시켜 주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커지는 시장들은 아예 1년 365일 열리는 상설 시장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보실 게 뭐냐면, 이제 포구에서 상업을 하는 객주 여각 선상인데요. 이 객주 여각 선상들은 우리 이제 규모가 큰 앞에서 살펴봤었던 경강상인 이런 상인들과, 그리고 방금 살펴본 보부상을 연결하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했었던 게 포구에 있었던 상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의 활동을 보면 매매를 중개하기도 하고, 창고를 운영하기도 하고, 운송업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로 하나 더 한다면은 일부 금융업까지, 금융업,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숙박업까지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우리 드라마 같은 데서 보는 그 주막의 주모 생각하시면 돼요. 이 주막에 가면 밥 먹죠. 뭐 국밥 시켜가지고서 국밥 먹고 뭐 하룻밤 쉬어갈 수 있냐 그러면은 이제 숙박을 해결해주는, 그러니까 음식업 숙박업을 하는 곳인데, 이곳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특히 이제 포구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항구 주변에 있는 그런 주막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배 들어오길 기다리면서 이제 같이 이제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물건을 판매하러 오거나 사러 온 사람들을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주모가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그 주막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당신은 뭐 팔러 왔어요? 당신은 뭐 사러 왔어요? 이렇게 해서 저기 있는데 연결해주고 이제 수수료 받고, 그런가 하면 하염없이 배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혹은 배가 들어왔는데 상인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이제 창고를 운영을 해서 물건을 받아서 보관을 해줬다가 필요한 사람한테 준다던가, 또 그런 걸 또 갖다가 날라주기도 하죠. 돈이 없다고, 물건을 사야 되겠는데 돈이 지금 당장 없습니다, 그러면 돈을 꺼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상인들과 그런 보부상들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시장이 발달하는 데 큰 도움을 줬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이렇게 거래가 활발해지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그런 화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쌀이나 이 화폐가 유통되기 전에는 이제 쌀과 이제 면포 같은 누구나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매개체를 돈처럼 썼죠. 그러니까 내가 볼펜을 들고 지우개를 사러 다니면 지우개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볼펜을 원하지 않으면 볼펜을 못 파는 거예요. 근데 이 볼펜을 쌀을 가진 사람이랑 바꾸고 그 쌀을 들고 지우개를 사러 가면 뭐 좀 더 쉽게 살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돈 역할을 했었던 거거든요. 만약에 볼펜 팔아서 쌀을 받았는데 지우개를 못 썼어. 그럼 집에 와서 밥 해 먹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뭐 운영을 되는데, 이게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거래량이 많아지고 거래 금액이 커지는데 이걸 쌀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신 나온 게 뭐냐면 어음이나 환같이, 이거 이제 일종의 신용화폐입니다. 그래서 경강상인이나 송상 같은 대규모 상인들이 발행한 이 상인들의 신용을 바탕으로 일종의 그 수표 같은 형식으로 발행을 하죠. 그래서 내가 물건을 주고 송상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얼마의 환이나 어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받은 종이를 잘 갖고 있다가 송상의 다른 점포에 가서 돈처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정부에서도 이제 동전 사용을 하죠. 그 유명한 상평통보가 효종 때 발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효종 때부터 상평통보가 시작이 되고 이제 숙종 때 본격적으로 퍼지면서 18세기 후반이 되면 뭐 조세라던가 소장료 같은 것들도 동전으로 납부를 가능했고요. 오히려 동전으로 받기를 원했죠. 동전이 이제 귀해지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바로 뭐 때문이냐면 전황인데요. 이 전황이 발생을 하면서 이 동전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동전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장료 같은 것들을 동전으로 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싼 가격에 쌀을 팔아야 하는 이런 일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원인은요, 동전을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본 거죠. 쌀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세월이 지나면 썩어서 없어지거든요. 근데 동전은 썩어서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을 오랫동안 보존하고 싶은 사람들은 동전으로 이제 갖고 있으려고 그랬고요. 그리고 또 이 동전을 만드는 재료인 구리 같은 게 이게 쉽게 구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구리가 부족한 현상 등으로 인해서 항상 동전의 통화량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을 했고, 이렇게 전황이 발생하게 되면 동전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실질적인 뭐 곡물이나 면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손해를 많이 봤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국제무역입니다.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자, 국제무역은요, 주로 청나라하고 무역을 할 경우엔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의주의 만상이 주도를 했고요. 그리고 개시무역이라고 해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허용해 준 무역과 함께 후시무역이라고 해서 국가가 허락을 하지 않았는데 몰래 하는 무역이 있었습니다. 후시 그러면은
개시가 열린 무역이면 후시는 이렇게 뒤쪽으로 하는, 뒷구멍으로 하는 무역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공식적인 무역은 의주의 중간 개시, 뭐 혹은 이제 사신으로 따라가는 사람들과 함께 가서 이제 연경이랑 북권에서 무역을 하기도 했고요. 상인들이 몰래 이제 자유롭게 중강에서 후시로 하던가 책문이나 뭐 이런 곳에서도 후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이 되면 이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정부에서. 그래서 결국 후시 무역은 처음에는 정부를 피해서 하는 무역이었다가 나중에는 정부에게 적당한 세금을 납부하면 정부에서도 이렇게 넘어가 줬다 그러죠. 자, 주로 수입을 했었던 건 비단, 약재, 문방구 같은 것들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좀 사치품들이죠. 사치품들을 이때 주로 수입을 했었고요. 주로 양반들이 사용하는 거죠. 수출은 은이나 종이, 이제 무명, 인삼 같은 것들을 수출을 했고요. 이때 수출을 했었던 인삼이 어마어마한 규모였다 그래요. 그래서 인삼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아주 막대했는데 그 돈으로 비단이나 약재 같은 걸 사왔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에는 큰 도움이 안 됐다 그래요. 자, 일본하고의 무역은 동네의 내상이 무역을 독점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수입을 했었던 거는 은, 구리, 황, 후추 같은 것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은은 거래의 수단이 되기도 했고요. 구리는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구리는 이게 돈의 원료가 되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총이라던가 대포를 만드는데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황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화약의 원료로 사용됐고요. 또 후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만 후추는 요거는 좀 사치품이긴 하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갖고 있으면 좋은 것들이거든요. 대신 일본한테다가 수출을 한 거는 역시 이제 최고는 인삼이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일본의 귀족들이 인삼을 좋아해가지고 인삼을 재배하는 인삼을 통해서 워낙 일본의 은이 유출이 많이 되다 보니 막부에서도 인삼을 대체하려고 노력을 하긴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죠. 그런가 하면은 일본이 쌀 부족한 격이 많았기 때문에 쌀도 수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청하고 일본 사이의 중개무역, 아까 은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은의 가치의 차이 등을 이용을 해서 중개무역을 해서 우리가 나름 경제적으로는 이제 이득을 봤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뭐 개성의 송상이나 서울의 상인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만상과 내상을 중간에서 거래하면서 이익을 좀 봤다고 하죠.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경제에 해당되는 내용을 살펴봤는데, 조선 후기의 내용 중에서 경제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학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